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어제 저녁에 후보자 1차 토론회에 이어서 사회통합, 환경, 기후 관련된 사회 분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는 경제 관련 토론회였죠. 이제 한 번만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네 분이 토론을 하셨는데 1인당 30분씩 할당이 되는 겁니다. 15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15분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요. 거시적인 어떤 문제 또는 사안에 대해서 15분을 얘기해서 과연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상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의 토론회를 보면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쫓기듯 발표하고 쫓기듯 질문하고 바쁘게 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발전된 토론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분 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담아왔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정치적인 면에서는 3가지 정도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헌법이 유린을 당하고 왜곡되고 법원이 침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이다. 그래서 파면이 됐고, 내란 관련된 부분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법입니다. 그 부분이 사회적인 약속인데 무너지면 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보통 제사장이 종족을 많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가 됐었지만 봉건 사회를 넘어서 근현대사로 오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으로 체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한 곳이 신권 정치를 하고 있죠. 이란입니다. 아주 특이한 정치 형태인데, 이란의 앞으로의 행보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페르시아 제국으로서의 어떤 과거의 영광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이란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지를 해나가냐는, 많은 국민들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하고, 또 종교는 세금도 면제를 받잖아요. 그 정도로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민들의 정신적, 정서적인 인권 존중 차원인 것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 정서 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와는 다른 세계관을 갖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가 정치권에 너무 이렇게 가까웠을 때 정치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분리하면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단체에서, 종교라는 공동체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분리는 돼야 된다. 공사가 구분이 돼야 되듯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이 한국 사회를 한 20년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자리를 잡고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책과 문제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의 어떤 통치, 국가 운영에 이게 적당한 그런 사고나 생각이냐, 검증이 됐잖아요. 과거 국민의 혼이 담겨 있는, 민족혼이 담겨 있는 과거를 또 이렇게 부정을 또 하시고, 과거를 본인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과연 서민과 그 하위 계층에 있는 약자들을 같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가는 생각이 있는 공동체냐?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특정 일부 집단의 기득권을 위한 그런 사고 아니었습니까? 일부분 친일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데 뉴라이트 개념은 정식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할 일이 참 많죠. 뭐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생태계 또는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전 산업이.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이 이렇게 치료를 못했고 준비도 안 됐고, 벤처기업이 활성화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요.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나래를 펴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산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두 가지 선택에 큰 오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20% 정도, GDP 2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그 오너 승계 과정으로 사법 리스크로 근 7, 8년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HBM을 포기했죠. 하다가 애플이 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오너 이 리스크 그 오너 승계를 하기 위해서 재판 받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신산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기존의 핸드폰 팔아서 먹고 사는 반도체, 디램.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대체를 한 부분이지만 가장 큰 AI의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 삼성전자가 6년 전에. 또 한 가지는 2023년도 예산에서 R&D가 16.6% 감소됐죠. 결정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챗 GPT가 B2B에서 B2C가 되는 모델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22년 1월 달에 출시했나요? 벌써 3년이 돼 가네요. 그러면 AI 시대를 그 전에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먹거리 이런 거가 전혀 준비가 생태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인프라나 제도, 법, 정책 또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전혀 형성이 안 돼요. 거기에 코로나가 또 왔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시장이 실패를 했어요.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시장은 나름대로의 조정 기능이 있죠. 자율. 그래서 자원을 배분을 일정 부분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효율적인 배분을 해 나가는 기능이 상실됐을 때 시장이 실패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현재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장이 실패해서 정말 한 3%의 상류층은 시장이 실패해도 특별히 문제없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하의 사람들은 시장 실패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 국가가 나서야죠. 시장이 실패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케인즈 이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케인즈 이론도 설명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복잡게 경제학이 대두가 되는데 시장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민간에서는 금융으로 나설 수 있어요. 또는 일정 부분 국가도 금융정책으로 나설 수 있어요. 국가가 나선다는 건 재정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 과정에서 또는 토론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뭐 한 48%, 50% 되는데 30년 되면은 뭐 이것이 뭐 한 60%, 65%, 50년 되면은 뭐 100%가 넘는다 이렇게까지도 예측을 하지만 자영업 시장 한 600만 자영업 시장 대수를 담당하고 있죠. 그 시장 자체가 거의 붕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을 내는데 빚을 내서 내야 되는 상황. 그 정도 상황이면 그래도 난 거예요. 폐업이 하루에 3,000명씩 하고 있잖아요. 1년에 100만. 그러면 지켜보고만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일정 부분. 코로나 때 금융으로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넘어가 보세요 하고 금융정책으로 해주셨잖아요. GDP의 3%를. 그게 지금 돌아와서 결국은 자영업자가 다 빚더미에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빚이 나서 버티다가 폐업이 아니라 파산. 은행에 빚을 지고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을 포퓰리즘이다, 돈을 갖다 쏟아붓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보는 시각이 너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모든 분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F4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부단체장 그리고 각 시민단체 이렇게 다 합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국가가 부채가 이 정도 되는데 어느 선까지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협의를 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제 생각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서울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간에 관광을 오면 뭐 10%씩 할인해주고 명예시민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비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해봐서 성과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실패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겠죠. 그러나 시중의 자금이 경색이 돼서 부동산에 국민의 80%의 자산이 묶여 있고 거기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 경색이 다 돼버린 거 아니에요. 돈을 쓰려고 해도 구매력이 없는 거야. 지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 자산에 다 묶여 있는데. 그거 지금 안 떨어뜨리려고 국가에서 정책 자금 매년 50조씩 이렇게 갖다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하냐고. 부동산에 4, 5천 원씩 4, 5천 조씩 갖다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에 뭐 500억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0.7이 무너지는데.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분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는 충북 옥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읍에 삽니다. 군.
5만이 안 되는 군의 읍에 사는데요. 사실 수도권 서울 경기 서경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경민국. 거기에 강남특별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충북도 3개읍 8개군이 있는데 청주권으로 또 쏠림 현상이 있어. 지방의 지방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 국토 균형 발전. 뭐, 광역, 5대 광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제안도 하시는데, 제안만 하지 말고, 시도를 해봐라, 시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 소통. 파트너로서.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대화를 하셔야지. 자신들만 보기 때문에, 자신들만 보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화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렇게 못하죠. 지금처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 경제를 논하는데 성장과 배분과 성장을 갖고 논의가 격렬하죠. 성장이 먼저냐, 배분이 먼저냐. 근데 어떻게 보면 성장 없이 배분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세금이 있어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 그런데 우리 한국 해방 이후에 경제 흐름을 보면 나라가 어려웠을 때 국가 주도형 산업화를 했지 않습니까? 수출 드라이브로. 왜? 부존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남도구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강학파가 박정희 대통령 체제 하에서 수출 드라이브로 산업화를 했죠. 그러나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국가 중심의 정책은 양극화를 낳게 되죠. 부패가 되고. 국가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하면서 많은 대기업에 혜택을 줬습니다. 자금, 그리고 정책적인 거, 인프라.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 재벌. 그 재벌의 3세, 4세가 지금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 대물림으로. 그러면 산업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배분에 평등이 있었냐?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배분을 하지 말고 과정의 배분을 해라.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배분의 정의. 이것이 정착되지 않은 성장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이거 누가 발생시킨 거예요? 국가 정책이 발생시킨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기업이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왔지만 그렇게 이끌어오게 해준 것은 중앙정부였다는 거죠. 국가. 그래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세상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세상. 우리는 하루에 5만 원 어떻게 더 팔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죠.
가정의 배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성장기에 이미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의 배분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셔야지, 성장한 다음에 결과 갖고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결과물에 처음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본가들이거든. 처음에 돈을 만지는 사람이 자본가들인 거예요. 기업하고. 저희 같은 국민, 그리고 최종 소비자한테는 맨 마지막에 그 돈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산가들은, 기업들은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을 거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100원에 산 걸 500원, 1000원에 사는 거.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결과에 배분을 하지 말고 과정에 배분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해소 못 된다. 지금 감세할 때 아닙니다. 감세하면서 어떻게 복지나 재정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모가 줄어나가는데, GDP가 지금 마이너스 2.4%잖아. 1, 4분기에 분모는 늘어나고 부채는. 그리고 저출산되면 분모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론 생산성이 얼마나 이제 발전하느냐가 문제겠지만, 보수 진영은 기업에 지원을 하자. 상황은 인식은 같아요. 성장을 하자. 그리고 배분을 잘하자. 이거는 같은데, 보수 우편향 진영은 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가는 거고, 민주 좌편향 진영은 가계, 국민 개인한테 물꼬를 터줘야 된다. 방법이 다른 거죠. 그게 진영인 겁니다. 저는 기업은 그동안 국가 발전하는 동안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줬는데 땅 사고 투기하고 잘못해갖고 부도나고 대우, 한보 왜 망했습니까? 부도덕하게 기업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받을 만큼 받았다. 혜택을. 지금은 가계와 국민들한테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그때의 누적된 삶이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영세한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버거워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정책을 열정적으로 실행을 해봐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가 적고 기회를 잡지 못해서 자산가 그룹에 속해 있지 못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많이 가진 것은 자유고 많이 번 것은 평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 기업들한테. 대기업, 재벌들. 많이 가진 거
자유롭게 된 겁니까? 스스로 그렇게 많이 가졌습니까? 국가의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버는 과정에서 평등했습니까? 떳떳한 곳 있으면 얘기하시라는 거지. 유한양행은 떳떳하게 얘기하겠지.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정 기능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도 지금은 누진세를 강화를 해야지 감세가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서 저성장기를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죠. 트럼프, 시진핑. 트럼프는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부채. 그리고 시진핑은 세 번째 집권하면서 자본주의를 물론 보아왔지만 등소평이 70년대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일정 부분 스며들었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수업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 장악이나 인사권 이런 정치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리더십의 위기를 한쪽은 경제 면에서 한쪽은 정치 면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둘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채권, 공급망 이런 것들을 놓고 양보하는 순간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장이 돼버려야 되죠. 그거를 두 사람 중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집권의 안정을 찾아야죠. 트럼프나 시진핑이. 그러기 위해서 적대적인 공생, 전략적으로 그렇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엔케리. 일본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소련이 서유럽을 장악하려고 하죠. EU를 붕괴시키고 결국은 나토 동맹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취해질 것이고 EU가 단결할 거냐 분열할 거냐, 그 두 가지가 변수일 수 있어요. 뭐 암호화폐 달러가 뭐 이상이 떨어지고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중요한데 막상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다. 그랬을 때 달러 이상 뭐 미국의 주가 지수라든가 한국의 주가 지수, 수출이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야 현재 어떤 경제 상황이 조금 변화될 수 있다. 선순환. 저는 크게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 외교, 국방,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없잖아요. 특별히 갈등만 있었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 국지가 다 흔들렸죠. 보건이, R&D. 그래서 다 유럽, 독일, 미국 인재들 다 나가고. R&D 줄이는 국가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으로 돈 빠져나가. 삼성 준비한 데 있으니까 외국인들 다 팔아가지고 나가고. 우리나라 사람 조차도 미국에 참 1,400만 원 투자한다? 1,000만 명이? 아, 이거 뭐 지금 앞뒤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리쇼어링 해야 된다. 현대전자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5 생산 중단했잖아. 안 팔리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면 뭐 할 거야? 제가 배터리 업종은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면 너무 주가가 떨어져서 속상해 하시는 분이 많을까봐. 이번에 중국 CATL 홍콩에 상장됐잖아. 6조 4천억 자금 확보했잖아.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U 큰일 났어요. LG화학 잘 있다가 분사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왜 만들어? 물적 분할을. 그 소액주주를 다 피해 줘가면서 5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20조예요, 빚이. 그거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이 배터리 회사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잖아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화석연료, 원유, 천연가스를 쓰는 걸로 하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전기차 회사하고 부품사, 관련 산업 생태계가 깔아앉은 거 아니에요. 독일이 치명타 받고. LG그룹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매출 170조, 180조에서 그냥 2, 3년을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르지도 않고. 하다가 안 되면 팔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단기적인 결정. 지금 3, 4세가 하는 그 재벌 3, 4세가 하는 경영이 국가에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 LG가 혼자만에 컸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커온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서 자금하고. 그러면 똑바로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하고 그런 데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저는 스타트업, 유망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하셔라. 그리고 자영업과 가게에 재정을, 접점을 찾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 이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죠. 하루살이죠. 쇼펜하우어가 그런 생각으로 삶을 봤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삶보다 고통 없는 삶,
그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쇼펜하우어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냉정한 상황인식과 국민을 위한 열정이 잘 융합돼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